이건 다 그 녀석 때문이다. 녀석이 파놓은 함정에만 걸리지 않았어도 지금쯤 여느 여편네들처럼 편히 살고 있을 텐데. 간이역. 조영주. 오래전에 쓰다가 덮어두었던 소설의 말미를 끝냈다. 컴퓨터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니 피로감과 우울이 몰려왔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작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언제까지 가면 속 실체를 들키지 않고 이 희한한 글자 맞추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싶어 더럭 겁이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글쓰기. 내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고 언젠가는 그것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며 난 불안과 절망 사이를 무수히 반복해서 오갔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난 이미 글자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읽지 않고는 못 견뎠듯이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다 그 녀석 때문이다. 녀석이 파놓은 함정에만 걸리지 않았어도 지금쯤 여느 여편네들처럼 편히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어둡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처박아 놓고 그 녀석은 깨끗하고 환한 빛 속으로 증발해 버렸다. 나 혼자만 여기에 남겨두고. 우울을 해소할 무언가를 생각하다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오후로 접어드는 봄의 햇살은 긴 음영으로 차도와 인도를 메웠다. 거리로 나가려던 생각과는 달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갔다. 그쪽으로도 또 하나의 출구가 있기는 하다. 단지 밖 거리로 나가면 아름드리 나무 가로수길이 펼쳐진다. 그리고 커다란 창문이 있는 건물이 보인다. 그것은 흡사 세상을 집어삼킬 듯 음침하게 웅크리고 있다. 단지 안쪽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갔다. 전면 중앙에 대형 시계가 달린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화려하고 당당하게 솟아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백화점이라니. 부모님은 이른 저녁 식사 후 산책 삼아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곤 했다. 여유 있는 노부부의 표본 같은 생활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의 중심은 지하철역과 통한다. 양쪽으로 날개를 펼친 양 번화한 거리와 유흥가를 형성하고 있다. 난 아무 생각도 없이 백화점 안으로 발길을 돌렸다. 입구에는 아기들을 위한 유모차가 줄지어 있었다. 젊은 부부 한 쌍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대여한 유모차에 아기를 싣고 있다. 그들의 여유롭고 다정한 모습에 눈이 잠깐 멈칫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 간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 멋을 부리고 기대에 부풀어 나갔었다. 헌데 신도시의 백화점은 희한하게도 동네 구멍가게 드나들듯 한다. 눈여김도 없이 매장을 훑고 지나가는데도 몇몇 점원들은 인사를 깎듯이 하며 아는 척을 했다. 부모의 배경으로 좁쌀만한 벌이에도 윤택한 생활을 하는 나는 허저분한 모습과 상관없이 백화점의 주요 고객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백화점을 한동안 배회하다 쫓기듯 빈손으로 나왔다. 거리는 급속도로 어두워졌고 가로등과 네온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곧 낯선 빛이 지워지고 익숙한 어둠만이 남을 시간이다. 전에 몇 번 가보았던 바에 들어갔다. 언제나 그렇듯 혼자였다. 거리를 배회하다 홀로 바를 찾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 바텐더에게 맥주를 주문했다. 바텐더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아는 척을 했다. 실내의 붉은 조명은 채도가 낮은 사물을 잡아먹듯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듬성듬성 몇 번 왔을 뿐인데 바텐더는 내가 맥주를 병째로 마시지 않고 컵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난 맥주를 컵에 따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차디찬 맥주의 감촉에 뻣뻣했던 목선과 허리선이 한결 유연해졌다. 우울한 기분도 차츰 풀어졌다. 다시 한 병의 맥주가 내 앞에 놓여질 즈음 대각선으로 앉은 두 명의 남자가 자꾸 내 쪽을 흘낏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 보니 한 명과는 서너 번쯤 눈이 마주친 듯도 했다. 아마 내 모습이 우스웠을지도 모른다. 때늦은 가죽 점퍼에 이틀이나 안 감아 너저분해 보이는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주위의 야릇한 조명에 이런 내 모습이 흡수돼 감춰졌기를 바랬다. 하긴 무슨 소용인가. 난 그 남자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맥주를 몇 모금 더 마시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다. 원고 탈고 후 긴장이 풀려서인지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 바의 화장실은 긴 입구를 가지고 있다. 긴 입구의 벽에는 어지러운 낙서 같은 그림들로 메워져 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선이 몇 번 부딪힌 남자가 맞은편 남자 화장실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잠시 동안 말없이 무표정과 무표정의 교차가 지나가고 남자의 표정이 서서히 환해졌다. 너 서종원 맞지? 남자는 대학 선배였다. 같은 과 1년 아래 복학생이었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이 기억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것이니 어림잡아도 10년이 넘었을 게다. 그날 선배와 난 그 바에서 자리를 합쳐 거의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셔댔다. 다음날 오후에도 두통과 속쓰림으로 고생을 했으니.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닷새가 지나서였다. 가로수에 앙상했던 가지들이 푸르름으로 물오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의 공허한 눈길은 계절의 변화에 무관한 채 그곳 성당에 머물러 있었다.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의 따스한 햇볕 속에서 차에 취한 듯 밝은 빛에 취한 듯 성당의 뾰족탑에 고정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뾰족탑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환영이 나를 향해 음산한 미소를 지을 때 환영의 거울이 깨지듯 선배로부터 걸려온 전화벨이 울렸다. 어렵사리 한 편의 소설을 끝내고 나면 몸에 남아있는 모든 기력은 깡그리 소진되어 무력해진다. 다시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것에 못 견뎌 미쳐버릴 때까지 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명분 없는 무의도식을 일삼는다. 선배의 부름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난 가로수 거리를 마다하고 백화점을 통해 빛이 없는 길을 돌아 선배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 갔다. 선배는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랑해. 그는 속삭였다. 지겨워. 다행히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녀석에게만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다. 그러나 중년의 문턱에 있는 남자들의 입에서는 그 말이 어김없이 빠져나왔다. 난 그를 쏘아보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비껴내려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 난 애인이 필요해. 선배가 말했다. 판에 박힌 듯한 레퍼토리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허리띠에 구멍이 한두 개쯤 늘어난 남자들은 언제나 자기 소유인 것, 또 이미 이루어진 안정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새로운 것, 자기 것이 아닌 것, 안정되지 않은 것을 찾아 눈알을 뱅글뱅글 돌린다. 여자들은 의무방어전이나 겨우 치르는 남자가 눈알을 뱅글거리며 넘치는 정력과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아 헤매는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다. 콧방귀를 뀌며 안심하는 바보 아줌마들이 내 속에 기생하는 음흉한 악마를 살맛나게 한다. 그러나 아직은 내 속의 악마는 기척없이 잠잠했다. 난 술친구가 필요해. 선배의 유혹을 단칼에 베어버린다. 그 고약한 녀석의 그림자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 녀석의 증발은 어떠한 감정을 동원한다 해도 희석되지 않을 만큼 괘씸했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녀석은 나의 모든 희망과 절망까지도 함께 증발시켜버렸다. 여행을 간다고 했었다. 그리고 녀석은 나로부터 도망갔다. 녀석은 세상으로부터 증발했다. 난 너와 미래를 함께할 수 없어. 너와 나의 미래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 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한 여자에게 머무를 수 없어. 정말 웃기는 녀석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기에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 했던 4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나에겐 사랑이었는데 녀석에겐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배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난 녀석을 욕하기 시작했다. 배신을 했으니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했다. 욕하고 또 욕을 했다. 그리고 녀석의 배신을 글로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부추겼다. 계속 녀석을 욕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나의 첫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는 나에게는 욕을 계속 할 만한 능력이 이미 고갈된 상태였다. 글에 대한 무섬증이 활화산처럼 나의 의식 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자신마저도 기만하는 것 같았고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겹고 어려웠다. 텅 비어버린 나의 의식에서 더 이상 짜낼 것은 없었다. 녀석에게 배신당한 한이라도 짜내야 했다. 그러나 거기서 떨어질 기름은 단 한 방울도 없었다. 녀석의 증발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썼던 끄적거림이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꿈속의 상념을 적었던 것이다. 더 이상 꿈속의 상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잠시 나락으로 가라앉았다가 돌아온 현실엔 늘 불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웠던 불면이 이제는 무섭다. 불면의 밤이 가져다주는 낙담과 고단함은 고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게도 했었다. 포근한 침대가 있는 텅 빈 공간 속에 갇혀 보이지도 않는 유리벽에 온몸을 부딪히며 대항해보지만 꿈속의 상념은 항상 역부족이었다. 이미 다 자란 고집과 아집이 팽배해 나를 감싸고 있어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커다란 옷을 입고 싶어 했다. 나의 상념은 그 옷이 맞을 수 있을 만큼 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침대에 누워 비관과 낙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욕망 덩어리를 차근차근 씹어 삼키며 그렇게 삶의 일부를 쪼개버렸다. 행복과 불행의 모순, 육체와 정신의 모순, 삶과 죽음의 모순, 풍요와 빈곤의 모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모순. 난 이 모든 모순들을 한꺼번에 껴안고 사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녀석은 나를 침묵으로 대했다. 녀석의 침묵에 난 심한 갈증을 호소했다. 어쩌면 침묵이야말로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대학 때 같은 동아리 회원 몇몇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더니 선배로부터 같이 나가자는 연락이 왔다. 요 며칠 베란다에서 오직 가로수 거리만 내다보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무기력증에 빠져 점점 사그라지는 자신을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다소의 기대감을 품고 모임에 나갔다. 모임은 남자 7에 여자 4이었다. 4명의 여자 중에는 선배와 결혼한 후배도 끼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동아리 활동을 거의 중단했을 때 들어온 신입생으로 안면이 없는 후배였다. 처음엔 섞여 있던 남자와 여자가 시간이 지나자 끼리끼리 재배치되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해 음탕한 얘기를 시작했고 5명의 여자들은 나이에 걸맞은 수다를 떨었다. 내가 끼지 못하는 남편들의 얘기가 수다의 꽃이었다. 일 중독에 빠져버린 남편을 갖고 있는 선배는 그나마 넉넉한 경제력으로 보상받는다고 했다. 남편이 술과 친구를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후배는 아예 포기하고 산단다. 바람을 펴서 홧김에 이혼했다는 또 다른 후배는 조금 후회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애인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말했던 남자의 아내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옆 건물에 근무하는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출퇴근하고 점심도 같이 먹는다고 했다. 또한 남편의 스케줄이나 행방을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절대로 딴 생각을 못할 거란다. 대단한 자신감. 그것이 한낱 허망한 물거품이란 것을 그녀는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신감이 할 일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송두리째 사그라져 한 톨 먼지조차 남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녀석의 증발이 4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린 나의 자신감을 산산이 부숴버렸듯이 그녀의 자신감도 허물고 싶었다. 고약한 심술이 잠잠했던 내 속의 악마를 깨우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자신감은 건들기만 해도 무너질 것이므로. 선배와 난 예의 그 바에서 다시 만났다. 내 기척이 궁금해질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난 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내가 아닌 내 속의 악마는 남자를 만날 때만큼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술에 취하게 되면 악마는 사라지고 나 자신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랑곳 없이 그 녀석만이 감정 밖으로 돌출되는 것이다. 그러다 가끔은 뛰쳐나가 성당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선배는 침착했다. 그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무척 능수능란해서 오히려 당혹감마저 들었다. 그 후 선배는 아내가 낄 수 없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가 나의 단잠을 깨웠다. 풀리지 않는 글쓰기를 쥐어짜다시피 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죄 없는 담배만 뻐끔거리다가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 잠자리에 들었다. 2시간 후에 전화벨이 달갑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의 목소리는 쉽게 구분이 가질 않았다. 하지만 잠에서 덜 깬 탓만은 아니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나를 찾고 있었다. 찬 서리처럼 냉정하게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목소리가 나를 긴장시켜 이내 잠이 달아났다. 목소리의 주인을 짐작하며 의외라는 듯이 인사를 보냈다. 그쪽에선 내 존재만 확인하고 한동안 숨소리조차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오싹 소름이 돋았다. 난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난 그녀의 대답을 재촉할 수 없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자신을 달래보기도 했다. 5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을 하기에 충분한 긴장이 옥죄어 왔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의 긴장이 믿어지지 않았다.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여겨왔었다. 그러나 난 지금 당황하고 있었다. 선배님과 저 한번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녀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꼼짝 않고 박힌 듯 서 있다가 내가 테이블 가까이 가자 목례를 하고 함께 앉았다. 주문한 음료가 나올 때까지 그녀는 창밖의 거리 풍경만 내다보고 있었다. 창밖의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는 남녀 한 쌍이 버스를 기다리며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서로 정답게 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버스가 오면 남자가 탈 것인가 여자가 탈 것인가 아니면 함께 탈까가 궁금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것이 궁금한지 나 자신도 납득이 가지를 않았다. 그녀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뚫어져라 그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경멸하듯이 냉정한 목소리로 따지고 들거나 질책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그녀는 침묵했다. 이런 식의 침묵은 사람을 열병 환자처럼 떨게 했다. 숫제 머리차라도 잡고 흔들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의도적이던 아니던 난 그녀의 그런 의외의 태도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버스가 왔군요. 버스가 와서 한 쌍의 남녀가 가려지는 것을 보며 그 어색하고 무섭게 주위를 맴도는 침묵을 깼다. 그제서야 그녀는 창밖에 멈춰있던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그녀의 눈은 혐오감으로 섬뜩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에 대한 혐오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심한 내상을 입은 듯이 보였다. 입술은 온갖 상상, 온갖 시름을 품고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은 아프게 쥐어진 듯 파랗게 도드라진 팔목의 힘줄이 얕은 탁자 위로 보였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 자신과 철저히 싸우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믿음을 배반당한 분노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여지껏 자신을 지배하던 냉정한 이성을 잠재웠을 것이다. 절망은 높이 솟는 분수의 물줄기가 되어 정신없이 그녀에게 쏟아졌을 것이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여우를 잡기 직전에 사냥개 같아야 옳았으나 사냥개에 잡힌 여우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그만 목소리로 웅얼웅얼 말을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몇 초. 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었으나 입술에 닿기도 전에 다시 내려놓았다. 처음엔 막 따질 마음이었어요. 뺨이라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한두 번의 만남뿐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1년은 너무 길었군요. 나에게도 1년은 너무 길었어요. 난 짧게 한숨을 내쉬며 동조하듯이 말했다. 그래, 1년은 너무 길었다. 아주 잠깐 그녀의 대단한 자신감에 눈치채지 못할 조소를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나 자신도 모를 감정에 휩싸여 삐딱선을 탔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아버렸다. 소기의 목적을 초과 달성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미안하다거나 하는 사과의 말은 하기 싫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향한 혐오감에 못 견뎌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별반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한참 만에 힘겹게 내뱉은 그녀의 말은 나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다. 자문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답은 나의 몫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치를 떨며 나에게 말했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힘든 것은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 정작 미치겠는 것은 깨어진 믿음과 자신의 상상이라고 했었다. 자신이 아닌 딴 여자에게 미소 짓는 남편. 서로의 살과 살이 부대끼는 상상이 되면 피가 역류하여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이성을 잃게 만든다고 했었다. 실제로 본 것은 그저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정도이거나 술집에서 다정한 포즈로 나오는 정도인데도. 그러나 친구는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헤어질 요량이 아니라면 그저 조용히 남편이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었다. 그녀도 선배에게 아는 척 한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난 그녀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1년간 지속된 선배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과도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것으로 그녀의 척박한 자신감이 산산이 부서졌듯이 그녀의 지나친 상상도 깨버려야 한다. 뭘 걱정하는 거죠? 선배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도 그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선배를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나의 말이 그녀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난 그녀를 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그저 잠깐 한눈을 팔았을 뿐이라고 한다면 너무 통속적이라 설득력이 없겠군요.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나를 향해 있었으나 내가 아닌 다른 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혼자 벽에다 짓거리는 듯 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성 들여 싸준 김밥이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샘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심술을 좀 부렸어요. 내려서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유혹했어요. 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간이역이었군요. 그녀의 갑작스런 외침에 난 하려던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에서부터 나에게 돌아왔다. 속눈썹에는 촉촉한 것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녀와 난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침묵에 짓눌려 스멀거리던 고통이 주머니 속의 호두알처럼 또렷이 실감되었다. 고통은 가시가 되어 나의 손톱새를 찌르는 듯 했다. 침묵과 고통의 답답함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긴장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항상 목에 가시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시원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귀에는 아직 그녀가 내지른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간이역. 꿈을 꾸었다. 난 꿈에서 깨어난 후 아쉬움에 다시금 눈을 감아버렸다. 또다시 녀석을 향하여 조잘거림을 토해냈다. 스페이드의 여왕처럼 녀석은 문득문득 나의 꿈속을 방황했다. 난 종이와 펜을 꺼내들고 꿈을 적기 시작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그리움은 나에게 너무나 깊고 커다란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아물 줄을 모르고 계속 덧나서 이젠 고름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10수년간 곪은 상처의 흔적이 어떠할는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흔적으로 남겨질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리를 송두리째 가져간 당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당신이 가져갔다고 우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의 이별을 위하여 난 언제나 조잘거림을 글로 옮기고 당신은 침묵으로 일관하지요. 또다시 막연한 희망에 살기보다는 확실한 절망 속에 칩거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집마다 새하얀 목련꽃이 목화송이 마냥 탐스러움을 뽐낼 때 녀석과 난 만났다. 10여 년 전 청춘의 봄이었다. 우린 만나자마자 운명의 손짓을 느꼈다. 첫 만남의 수순에 따라 호구조사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녀석과 나는 가치관이나 미래의 희망,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 하다못해 취미조차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운명이라 여겼던 것은 녀석과 나의 여리고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녀석이 함께 성당에 나가자고 했을 때 난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종교는 한낱 자기 위안이며 유일신이라고 믿는 녀석의 신도 많은 신들 중에서 자신이 임의로 택한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피력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 녀석과 나의 사이는 등이 붙은 샴 쌍둥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끈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 후로 난 하느님에게 대항하는 사탄이 되어 녀석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녀석은 나의 꾀임에 넘어가 주중 미사에 불참하는가 하면 주일날에도 첫 미사에만 참가하고서 나를 만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우린 선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회를 비판했고 기성세대를 욕하기도 했었다. 영화를 보며 울고 웃기도 했고 젊음으로 가득 찬 거리를 쏘다니며 청춘을 만끽했었다. 그즈음 녀석은 신과 나의 존재에 대해 갈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 아마 그것은 나의 엉뚱한 자신감이 부른 착각이었을 것이다. 녀석과 나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지는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그어갔지만 교차점이 없는 평행선이어서인지
다툼도 없는 신뢰만이 존재했다고 믿었다. 그 녀석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는 현모양처라는 평범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담긴 나의 미래로 이어졌다. 그것은 또한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의 결과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오판이었다. 무방비 상태로 보내야만 했던 녀석의 뜻하지 않은 여행은 나의 사랑과 미래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그 녀석을 잃음으로 나의 사리도 사그라져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한때 나는 노회한 악마의 손짓에 이끌려 영면의 세계로 가려고도 했었다. 마침표를 찍고 펜을 놓았다. 저기 먼 곳에서 잠을 깨우는 숱하게 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난 창문을 열고 초점도 없는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며 오독하니 한참을 서 있었다. 적막한 거리를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의 파열음이 희뿌연 잿빛의 새벽 하늘을 갈랐다. 난 빠른 손놀림으로 속옷과 양말을 배낭에 챙겨 넣었다. 여행 가요. 간단하게 쓰여진 쪽지를 식탁 위에 놓고 연기처럼 슬며시 집을 빠져나갔다. 나무 밑에 세워둔 차의 본네트 위에 떨어진 벚나무 꽃잎들을 귀찮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머금었다. 약간의 낭만과 조그만 설레임을 자아내기는 하더라도 역시 종국엔 귀찮은 존재. 나에게 있어 떨어지는 꽃잎과 같은 귀찮은 존재뿐이 될 수 없는 그 녀석.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차를 가져가려던 마음이 바뀌었다. 난 가로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로수 거리 저편에 웅크리고 있는 성당은 새벽의 여명을 받아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나의 시선을 잡는 것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뾰족탑이었다. 밝음과 어둠의 중간쯤에 어슴풀에 떠오르는 뾰족탑을 향하여 난 가로수 거리를 벗어났다. 녀석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움에 온몸이 팍팍한 고통으로 떨렸다. 보지 못하여 느끼는 그리움보다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그리움이 훨씬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두려움이었다. 그리움으로 치를 떨며 쪼개버린 시간들이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보상받기라도 할 듯이 녀석에게 달려갔었다. 허나 녀석과의 만남은 항상 서너 발자국씩 뒤로 밀쳐지는 느낌으로 더 큰 그리움만 안고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었다. 그리고 허탈의 공간으로 빠져들었다. 사랑하지만 사랑해선 안 되는 상대와 마주 바라보며 그저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난 일방적인 무언의 외침을 하늘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질 만큼 외쳤었다. 녀석과 난 분명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품고 있는 악연이지만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지기를 바랬다. 처음 만나 맺은 인연은 사랑이었다. 그것은 이미 녀석으로 인하여 매듭지어졌다. 이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야 한다. 그 녀석과 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가다가 잠시 머문 간이역에서 잠깐 내렸을 뿐인데 녀석은 나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둔 채로 혼자 종착역을 향해 기차를 타버렸다. 이제라도 되돌이표를 찍고 싶다. 간이역 따위는 없는 기차를 타고 녀석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서성이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의 편린들을 퍼즐 맞추듯 끼워 맞추는 허망함과 마찬가지다. 일정하게 계속되는 기차의 흔들거림은 경랑 같았던 나의 무의식을 너무 쉽게 빼앗아 버렸다. 창밖에는 봄 햇살을 잔뜩 받은 개나리와 진달래가 무채색으로 어둡기만 했던 나의 무의식을 새삼 유채색으로 바꿔 놓았다. 기차의 흔들림도 서서히 멈추었다. 마치 낚시꾼이 강을 향해 기다란 릴낚시를 던지듯 나에게 던진 간이역이라는 그녀의 갑작스런 한마디에 난 비로소 어질러진 상념에서 각성의 순간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난 벌떡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차에서 내렸다.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딛는 설레임이
표표히 나풀거렸다. 시간은 모든 변화를 용납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 이전의 것은 아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똑같은 자신이 있는 듯 하지만 오른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반대의 자신이 있다. 난 간이역을 떠났다. 거울 속에 있는 왼손을 잡으러 다시 기차를 탔다. 바람이 잔잔해진 이름 모를 역사 앞 세상에는 밝음과 어둠의 중간에 어슴풀에 떠오르던 뾰족탑이 하얗게 솟아 있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똑같은 까만 수녀복을 입은 요한나 수녀가 나를 맞았다. 안토니오 신부님을 찾아오셨죠?